우리나라는 그동안 심판이 경기장에서 뛰던 나라였다. 대주주 또는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경영권을 공격당하는 날이 오는 순간 재벌 편을 정부가 든 거 아닌가. 네. 외국인은 한번 방향 키를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6개월은 갈 수 있을까요?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끝없이 올라가는 듯했던 코스피가 또 이번엔 중동 악재를 만났습니다. 국장의 시간은 여기서 멈춰서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더 갈 여지가 있는지 여의도의 현인이시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오늘 좀 3천 뚫고 이런 날 오셨어야 되는데 또 약간 멈추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동이라는 악재.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 뉴스가 없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서 민간인들 철수하라고 막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혹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인하지 않지만 핵 보유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혹시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들이 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천 곧 넘어설 듯한 기세였거든요. 예, 충분히 뭐 펀더멘탈만 보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업의 이제 주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쉬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업,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4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미 발생을 시키고 있고 올해 예상이익이 한 270조, 80조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뭐 이렇게 물으면 환율 덕이. 환율.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유가가 한때 60달러 밑에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유가 환경 벌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1분기에만 실제로 우리 상장 기업 이익이 70조를 넘어설 정도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평균이 얼마냐면 1,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원이 높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최근에 좀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 200원 높은 환율이라는 건 너무 유리한 여건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니까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원화로 보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 뭐 중동에 정말 심각한 문제만 없다면 올해 역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수 있고 그러면 300조 가까운 이익이다. 그러면 PER 10배만 해도 시가총액 3,000조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PBR 한 1배까지는 왔잖아요. 맞죠. 이제 1배 정도까지는 왔는데 사실 1배라는 게 이제 청산 가치에서 주가가 거래된다는 거니까 너무 싼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1.0 한 배에서 거래되는 건데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들의 마진율이 10%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한 10% 이상 나는 중인데 이게 지금 PBR 1.0이라는 건 너무 싼 거니까 역사적으로 평균 PBR이 우리가 1.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단순 적용만 해도 3,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펀더멘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못 올랐냐? 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워낙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PBR 1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다시 또 0.8배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잖아요. 벌써 3번이나 있었죠. 이게 너무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뭐냐 하면 미국 기업들처럼 좀 주주에 대한 보상을 늘리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상법 개정안. 그렇죠.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배당을 더 좀 준다든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상속세나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좀 빅딜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홀딩 컴퍼니 지주사로 이 지분 넘길 때 양도세나 상속세 안 내는 거 아시죠? 그건 이제 계속 그 연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번에 뭐 몇몇 그룹들도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뉴스 나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실적 잘 나오던 뭐 헬스케어 회사의 그 경우에 인적 분할한다 그러자마자 하루에 거의 하한가까지 빠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이윤희 앵커 이야기한 것처럼 1.1도 높은 게 아니니까 적정 가치로 보면 3,300 아니라 3,500, 4,000도 충분히 가능한 레벨인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방어력이 중요한 건데 그때 다시 또 2022년 말처럼 0.8배 갈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좀 잘 개편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반면 실행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사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고려 아연 사태 같은 거 보세요.
그 뭐 각종 판례며 뭐며 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잖아요. 과연 뭐 상법 개정안에서 문구 좀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심판이 경기장에서 뛰던 나라였다. 대주주 또는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경영권을 공격당하는 날이 오는 순간 그렇죠. 예외 없이 재벌 편을 정부가 든 거 아닌가. 네. 지금 예.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최근에 그 민사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 처리 과정, 재판 과정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다룬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키포인트가 적대적 M&A.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시장의 근원적인 변화, 그러니까 적대적인 M&A가 이루어지고 소송까지 가서 소액 주주들이 이기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장기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3천 건이 아니라 뭐 5천 건도 갈 수 저는 있는 거 아니에요? 5천도 가능하다. 예. PBR 1.7배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정도 PBR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게 조금만 개선되면 중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네. 높은 우리 밸류에이션을 받은 나라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기에도 더 나가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럴 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지만 우리는 네.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중국보다 우리가 저평가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나라인데도 저평가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건 결국 거버넌스 문제, 기업의 이제 경영권 둘러싸고 있어서 특히 소액 주주가 이긴 적이 없는 네. 세심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2,600으로 갔던 2017년 레벨, 그리고 3,300을 찍었던 그 레벨. 그런데 항상 그걸 잘 못 지키고 PBR 0.8배로 속절없이 이제 무너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0년, 2022년 두 번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락 바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PBR 1배를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한 거. 좀 정부에서 좀 재정도 풀고 추가 경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더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있죠. 보세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산업 하나만 제가 딱 지적을 하자면 네. 조선업.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2015년 이후에 정말 기나긴 불황의 수렁에 빠졌다가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주의 어마어마한 실적에 또 최근에 고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선이 좋아지게 되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하면 기계라든가 엔진 만드는 데가 나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후판, 아주 두꺼운 그런 그 철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 조선업도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이런 어떤 부가가치 사슬이 쫙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군요. 특히 고용 네. 유발 효과가 자동차보다 더 크다. 또 하나의 산업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게 방산. 지금 방금 우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2016년 트럼프 1기 이후 지금까지 한 8년,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게 미국은 전 세계 전쟁에서 손을 떼는구나.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시리아 철군,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하죠. 분명히 이란과 핵협상 중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방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지금 보인 데 이어서 바그다드에서 철수하라 그러다가 이제는 테헤란 철수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나 안 맞겠다라는 의미가 좀 느껴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자기들 돈 들어가고 피 흘리는 건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게 그렇죠. 트럼프의 이런 확실한 식으로 기조죠. 가게 되면 네. 이제 각 지역의 패권 국가이거나 각 지역에서 힘을 쓰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 겁을 안 내도 돼라고 행동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번 이스라엘 이란 네. 전쟁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냐. 그러면 아시아에도 화약고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대만 해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방산, 방위 산업과 기계, 그리고 이제 조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수리 조선, 그리고 더 나가서 잠수함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만큼 또 싸게 잘하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발전의 어떤 단가들이 굉장히 내려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 이제 이 배송망의 중요성들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그 전력 관련돼 있는 각종 기계들 만들고 변압기 만드는데 한국만큼 또 싸고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나라다. 그리고 네. 그 경쟁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예요. 6월 한 달 지금까지 상황 보니까 4조 원대 순매수가 잡혔던데 이거 뭐 숏 커버성 자금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워낙 매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4월 달 너무 많이 팔아요. 현물 매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현물도 예. 많이 팔고 또 현물과 연동돼서 선물도 짧게 매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비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SCI 이제 익스저팬 아시아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당신 10% 났는데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측정하는 게 요 이제 벤치마크 잣대가 되는 수입표들이죠. 이 내에서 이제 한국이 세 번째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걸 너무 많이 팔아놓으면 이제 한국만 오르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 비웠다가 큰일 나는 나라들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래서 인도 증시 작년에 되게 좋을 때 같은 그런 시기에 인도 없다면 그 펀드 매니저 아마 해고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이 좋은 상황에서 한국을 비워놨기 때문에 네. 서둘러 좀 뒤늦게 사는 물량들이 지금 꽤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사실 52,000원대 찍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이제 좀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49,900원까지 갔었죠. 아, 그랬죠. 작년 네. 연말에. 그만큼 쌉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싼데 그 가장 싼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왜 그렇게 쌌냐 하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기대하죠.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의 HBM 이제 드디어 납품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고마진 쪽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만 네. 쉐어가 나와도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큰 혜택이 누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 기업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만 잘 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나라잖아요. 일단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구르거든요. 눈덩이가 구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출 부진하면 쏙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 기업들 경쟁력, 환 경쟁력에 그래도 약간은 지금 AI 혁명에서 한국만큼 그래도 따라가는 나라가 잘 없다 보니까 아니 전력망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좀 탄력받아서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고 네. 또 그 뒤에 뭐 어떤 이유로든 조정이 온다면 방어만 한번 이번에 잘 보여주면 시장이 새로운 영역에 갈 힘은 충분하다. 네. 운이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실 때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냥 숏 커버에 불과하지 이게 지속적인 매수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신호가 사는 종목을 보니까 네. 지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총 아. 상위 종목 위주로 잠깐 이렇게 반도체, 그렇죠. 조선 기계? 예. 고까지도 잘 안 가는.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만 사는 건 결국 인덱스를 따라가기 위한 플레이라고 네.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플레이라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지수 안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있는 종목들 상위 몇 개만 사도 바로 인덱스를 추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매매. 좀 확산이 이루어져야 네. 믿을 수가 있는데 아직 종목들에 대한 확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딴 데 좀 더 투자하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인도겠죠.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더 무서운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팔다 보니까 방문을 안 하는 거죠. 한국 찾아와서 네. 한국 좋은 회사들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던 분위기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강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한국 주식, 한국 미래에 대해서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 방문이 러쉬를 이루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보통 우리나라 과거 주가 차트를 봐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확 돌아서는 2009년, 2016년, 2022년. 예, 2020년 같은 시기에 진짜 네. 어마어마한 엄청난 모멘텀이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모멘텀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은 한번 방향 키를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지금부터 한 6개월은 갈 갈 수 수 있을까요?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외부 충격 없기를 좀 기도하는 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늘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 오르는 며칠이 결국 한 해의 수익을 좌우한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을 때 해외 여건만 조금만 안정되면 네. 정말 힘든 벽들 다 뚫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적절한 정부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만 나온다면 충분히 시장이 급등 후 안정,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라는 꿈 같은 그런 네. 레벨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자, 그 계단식 상승 가다가 올해 연말 한 3,300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세요?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고치인데 못 그렇게 갈 이유가 되면 없다. 연말에 기업이익이 한 280 정도까지 나와야 갈 수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때 2021년이 이제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그때가
240조, 230조 정도였으니까 기업 이익 면에서는 15% 정도 더 나니까 주가 그때 3,300이니까 사실 4,000도 가능한 레벨이죠. 근데 이제 아마 3,300 근처에서는 네.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야기했었던 조선의 방위 산업의 전선 배송 그리드 쪽뿐만 네. 아니라 다른 산업도 좀 참가가 되면 너무너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눈앞에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산업은 없는데 이제 저는 약간 기대하는 게 기대를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대하는 게 금융이죠. 금융. 왜냐하면 이제 금융은 전형적인 그 관치 산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제일 중요한 양대 산업이 전력과 금융.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부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한전 주가 바뀌고 예대금리 차 너무 많아 이 한마디에 금융주 박살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최근에 증권 쪽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 따라잡지 못했다 네. 그러면 증권주 사는 게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니까 2023년 그때 거래량 폭발한 이후 지금 또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 예대 금리 차이 너무 그게 큰 거 걱정인 아니야? 거죠. 이런 거 지적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네,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MB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모 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생활할 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거 아, 네. 그거 거의 대부분 많은 손실을 기록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뒤에 그때 잘 가던 금융주가 꺾여서 잃어버린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번에 그 레벨을 넘어섰어요. 한 10몇 년 만에 넘었어요. 그런 사례가 보여주듯 네. 우리는 그 금융주가 지금 굉장히 돈 잘 벌기 좋은 여건. 왜냐하면 예대금리 차도 좋고 또 돈도 우리 해외로 나가던 돈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돌고 있으니까 금융주들이 지금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레벨인데 이게 이어지려면 MB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너무 노골적인 관치가 나온다라면 또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가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 뭐 국민들의 이해관계 이러면 이자를 낮추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밸류업 그리고 특히 가장 저평가된 건 금융주니까 지주회사와 금융주의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던 여러 가지 관치들을 이제 앞으로 약화시키겠어. 우리는 적절한 규제, 법에 나와 있는 합당한 그런 기본적인 규제만 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심판은 경기장에서 안 뛰겠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제 규제를 혁파하는 정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5천도 불가능한 레벨 아니고 그것도 계단 상승이 가능하다. 그동안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그런 반도체주라든지 또 금융 쪽, 금융주. 네, 금융주, 지주회사. 지주회사,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만 돈다면 아유 정고점이 문제는 아니다. 저는 기업 이익을 보면 훨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 쪽에서 순이익을 보니까 한 6조가 났던데요? 아니 더 낫죠. 더 났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1분기 우리나라 상장 금융지주 회사들의 이익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20조가 났더라고요. 네. 합쳐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상장돼 있는 4대 금융지주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만 그 정도가 난 거고 그거 이외에 이제 NH농협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맞아요. 또 더 나가서 각종 증권사라든가 또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다양한 금융홀딩스 회사들까지 하면 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스트레스 DSR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출 받아가지 말라고 총량 줄이려고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출을 줄이는 건 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어떤 분이 와서 나 소득 얼마 정도 되고 집에 담보가 이 정도 되니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안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요새 정책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금리가 그런데 이 정도 되는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디마케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손님을 쫓는 걸 디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 대출 창구에서 그 웃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 제가 봤을 땐 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곳이 속출하는 그러니 이익이 많이 나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네. 충분히 뭐 밸류업 정도가 아닌 리레이팅.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평균적인 PBR이 같이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안 주는 금을 그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뭐 트럼프가 무서워서. 저도 금 사기 싫어요. 이게 한돈에 60만 원이 뭡니까? 아이들 태어날 때 3만 원 주고 맞췄던 돌반지가 60이다.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결국 금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열됐다. 동의.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왜 금액을 그렇게 최근에 역사상 최고치를 또 치냐면 전쟁 공포. 이 전쟁 속에 트럼프가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네. 심지어 1945년 이후 세 번째 민간인 대상으로 한 핵폭발이 있을 수도 있어.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금값이 오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외부 소식에 우리가 되게 늦죠. 그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걸 트럼프 시대에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금은 그냥 보험이다 생각하고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거기 올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험 삼아 조금 가져가자. 알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항상 강조하시는 이 반반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